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과 동시에 52주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네. 2,800선을 바짝 이제 다가온 모습이고요. 반도체주 쪽 좋고요. 다만 그동안 상승 가도를 달리던 음식료주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것 같죠? 네. 코스피가 조금 그동안의 코스피 상승세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약했는데 오늘은 0.6% 정도 초반에 올라가고 있는 걸 봐서는 탄력이 조금 붙어주는 모양이고요. 또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사는 상황이었는데 외롭게 오늘은 기관이 좀 강하게 더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서 뭐 흔한 말로 쌍끌이 매수가 오늘은 외국인과 네.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간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강한 흐름에 뒷받침이 되는 거죠. 네, 이 반도체 빨간불 켜고 달리고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 좀 인사이트 시간에서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투자자들 가슴 쿵하게 했던 파도 사태와 그리고 네. 요새 합병 소식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도 이 상승권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최근에 인도법인 IPO 소식과 함께 지배구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핫한 섹터, 또 부진한 섹터 어디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저도 아침에 9시에 장 열리자마자 계속 요거를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어제, 오늘, 엊그제, 어제,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는 굉장히 좀 이게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오늘은 아침에 9시 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비교적 오늘은 준비하는데 좀 한산이 수월했습니다. 자, 첫 번째 HBM부터 좀 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HBM은 뭐 오늘 상반기 최대어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HBM 관련주들의 주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뭐 HBM 이렇게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도 역시 뒤에는 황제죠.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사를 뭐 보시죠 먼저. 이미 이제 아침에 마켓 월스트리트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135달러를 넘었죠. 마감가가 시총이 3조 3,3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그런 종가 기준으로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항상 최고치고 액면 분할할 이후에도 지금 약 100달러 정도에 시작을 했던 게 135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도 지금 30%가 넘게 엔비디아 주가가 뛰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나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엔비디아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 엔비디아에 이제 우리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HBM 이 메모리 고대폭 메모리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바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또 되고 있죠. 엔비디아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제치고 시총 1위를 차지했다. 주가 최고치 경신했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주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DI 윈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TI, KC텍. DI와 윈팩은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하고 DI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 테스트 쪽이고 윈팩 같은 경우는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같이 하는 회사, 그러니까 쭉 후공정 쪽. 어제 마무리 시간대 그 신일소 소장이 했던 이 후공정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는 거에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DI는 상당히 강합니다. 17%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윈팩도 7%가 넘게 주가가 좀 하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정업체라고 할 수 있는 STI, KC텍도 주가가 5% 전후로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BM과 관련돼서는 뭐 주로 뭐 후공정 쪽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전공정 회사들의 강한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전력설비 쪽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들어가 보시죠. 일단 기사는 뭐 사실 주가와 직접적으로 딱 관계가 되는 건 아니긴 한데 한수원 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력 공급 상태 점검한다. 이제 기사는 요 기사가 나왔는데 유엔에서 올여름 무더위가 올여름 폭염이 사상 유례없는 상태가 될 거다. 굉장히 좀 약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낮에 최고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36도 뭐 전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올해 폭염은 작년보다도 더 강할 것이다. 더 올해 무더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뭐 빙그레, 이 빙과류 회사들 중에 빙그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아무래도 냉방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없고 냉방이라는 건 결국은 뭐 가전, 뭐 에어컨 같은 가전도 있겠지만 결국 전력 수요죠. 우리나라 전력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이제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관련된 이 회사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기업들 주가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산업, 세명전기, 전력 설비 관련된 회사들 주가 15%, 11% 두 자릿수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스마트, 이상엔지니어링, 코츠테크놀로지 이 주가들도 5% 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력 설비는 사실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으면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또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회사들이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이제 대형사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부단 이 북미나 유럽 쪽에서의 있던 이 전력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실은 다급합니다. 이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이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최근 3년 새 55%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전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송배전망이 필요하죠. 근데 이 송배전망은 구축된 게 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력을 생산하는 그 규모에 비해서 속도에 비해서 이 송배전망 구축 속도는 10배도 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관련된 회사들, 송배전망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부분은 당분간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북미나 이런 해외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다음으로. 앞에서 이제 전선 쪽도 있었는데요. 전선 쪽은 이제 전력 설비 쪽에 비해서는 오늘 탄력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선 얘기는 뭐 어차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을 좀 안 드리고요. 반도체도 역시 HBM과 관련돼서 설명이 충분히 됐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류 쪽이 좀 제가 아침에 봤을 때보다는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데 주류 쪽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주류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MZ세대들이 과일 수주 좋다. 하이트진로 해외 첫 주류 공장을 만든다. 하이트진로가 어제 나왔던 기사를 잠깐 되돌이켜서 보면 해외에서 참이슬 이 진로의 생산량을 5천만 개를 팔겠다 이런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로를 참이슬을 이제 밖에서도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건데 이 어쨌든 K 푸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종목도 좀 한번 보죠. 제주 맥주, 무화, 하이트 진로, 발효, 한국 알코올, 소주 관련주들, 뭐 제주 맥주가 지금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소주 관련주들 역시 주가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주류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음식료 업종 전체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차익 실현 분위기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음식료 관련해서는 하나 좀 준비된 내용을 한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된 기사 하나 좀 보죠. 준비됐던 거. 아직 조금 이제 나오네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고공행진 음식료주 B2 급증, 혜태 제과 신용장고 한 달 새 10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음식료가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도 크고 실제 성과도 좋고 하니까 음식료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분위기가 좀 갈 때마다 나타나는 게 B2, 소위 말해서 이제 신용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음식료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이 신용 잔고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혜태 제과 같은 경우는 10배 늘어났지만 롯데 웰푸드는 400%, 크라운 제과도 163%,
그다음에 김으로 그때 인기가 많았었죠.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160%가 넘게 신용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 음식료 쪽에 많이 몰렸다는 얘기인데 오늘 음식료 쪽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한번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오리온 마이너스 3%, MSC, 삼양사도 마이너스 5%, 삼양사도 한 8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촌 마이너스 5%, S&D도 역시 마이너스 5% 넘게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상황만 보더라도 여전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역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날이 더워지다 보니 이제 전력 관련된 그 종목들 움직임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 핫한 섹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움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철희라고 합니다. 저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현재 제 매매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해야 되니 좀 세력의 종목도 너무 올라 있거나 상승되어 있는 종목들에는 접근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눌림목이 있거나 혹은 상승 초입에 어떠한 시그널이 포착된다 하면은 그러한 종목들로 좀 공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차트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과거 차트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차트, 이러한 패턴이 나왔던 차트 종목은 향후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많이 갔다. 그런 직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매집이 돼 있고 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매매 스타일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앞서 이멘커가 살펴준 이제 섹터 내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전력 설비 쪽 볼까요? 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짜 역대급 폭염이 온다라는 예보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힘에서 이제 전력망 특별법 1호 법안을 발의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AI 관련해서 전력량이 많이 소비될 거다라는 내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 종목들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예, 세명전기 종목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저점 대비 현재 3배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AI 관련 이슈 이후에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승이 나온 이유, 여기서 상승, 고점에서 좀 공략을 하기보다는 하락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조금 저점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잘 보이고 있나요? 화면에 지금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구간이 잘 보이고 있는 게 맞나요? 잠시만요. 제 컴퓨터랑 연결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조금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차트에서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직접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중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수급, 세력들은 또 어떠한 부분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최근 그럼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정말님.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좀 과거에 이슈가 됐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저점, 이슈가 됐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이슈가 왔고 조정이 오고 우리가 향후 또 여름 폭염에 대한 일기예보를 미리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유사도 분석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상승, 하락 이후의 패턴, 상승이 나올 때는 그만한 뉴스가 따라 나와서 그 패턴, 차트를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세력들의 움직임에 휘둘리기 쉽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좀 현재 매수하셨던 분들은 금일만 보셔도 알 겁니다. 어떠한 이슈가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한가를 찍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온다. 자, 계속 상승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으면서 초반에 하락분을 조금 반납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가져가지 않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재룡산업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상승. 자, 이슈, 전기 관련 이슈 나왔을 때 상승했고 하락 이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 61선을 지지해주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매물대가 많은 5,200원 부분까지는 분명히 이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으니 평단가가 이 정도 되니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전력 설비에 관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 저점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룡산업 저점에서 눌림 이후 다시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HBM 아주 크게 빨간불 켜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일단 네. HBM이 이렇게 큰 이제 원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삼성전자와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왔고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상승폭은 정말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빨간불이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은 대부분 대형주에 몰려 있고 네. 그러한 대형주가 현재 그 지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개별주, 소형주에 투자를 했으니 그리고 과거에 대형주를 투자를 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우리는 아마 수익을 익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장이냐? 외국인, 기관, 버티고 있는 그들만의 파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좀 오른다고 한들 내 계좌가 조금 하락이 나와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 대형주에서 익절한 종목들을 소형주로 넣으셔서 좀 하락되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아 가셔야 하는 자리고요. 지금 대형주에서 조금 익절을 하셨다. 만약에 예수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외받은 대형주 종목들, 실적이 좋고 앞으로 미래, 지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동차 쪽 얘기해 볼게요. 이 자동차, 현대차 연말에 인도법인 IPO 이제 돌입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요. 네. 점검해 볼까요? 네,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 최고치 52주 신고가를 찍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자동차도 빠질 수가 없겠죠.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뭐 1위 등극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 현대차 보고 현비디아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현대차가 아주 뭐 지수를 상승하는데 견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는 또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리더로 이제 현대자동차 정재훈 사장이 수소 사업을 벌이는 140여 개 글로벌 기업 모임인 수소위원회 공동 의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ESG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ESG 관련해서는 이제 공시까지도 요구하는 이제 법안이 생길 정도로 해외에는 생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 수소 사업 관련된 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됐다는 위치는 아마 현대 쪽에서도 충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대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정말 계속해서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현재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제가 패턴을 봤을 때는 상승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왔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충분히 당연히 단기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6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 기아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27만 원 이하 부분부터 26만 원 사이에 조금씩 모아가시면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가 비슷한 흐름을 당연히 이제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대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그 HBM 반도체 얘기할 때 우리가 종목 얘기를 못 살폈는데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상승폭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현재 SK 하이닉스는 뭐 내년 HBM 물량까지 완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현재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용 비중이 삼성전자는 뭐 사두면 절대 망하지 않고 하락이 나오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좀 신용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이 많게 되면 그 신용 기간 동안 뭐 충분히 상승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래 SK 하이닉스보다는 HBM 반도체라는 이슈에 조금 더 현재는 뒤처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견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앞으로는 뭐 반도체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상승률이 더 높고 좀 더 이슈를 좀 많이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BM 많이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당연히 점유율 1위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만약에 HBM 이슈로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쪽이 낫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까지 우리가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그렇다면 이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좀 좋게 보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회사 그리고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종목 관련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종목명은 현대위아라는 종목이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각 수렴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이슈들 나왔을 때 뭐 밸류업이라든지 뭐 관련 자동차 이슈들 나왔을 때 자, 이 패턴을 조금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금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현재는 완벽한 수렴 구간, 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쪽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는데도 꿋꿋이 버텨줬습니다. 앞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려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도 장 초반에 앞서 어제 나왔던 매물대를 뭐 수익 실현하는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자,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 재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어마어마한 매출액이죠. 자, 그리고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러한 꾸준한 그리고 안정적인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자,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하지만 매출도 작았고 영업이익이 작았던 이러한 기간에도 이러한 상승이 나왔었던 그게 자리입니다. 언제입니까? 자, 2022년 때입니다. 아, 네. 예, 2022년 즉 한 2년 전 차트죠. 2년 전에 현재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2년 전에는 자, 현재보다는 매출액이 작고 영업이익도 작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현재 살펴보게 되면은 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자, 삼각 수렴 이후에 충분히 그 저항선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무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이 기대되는 국면이니 2020년에 이 주가 높은 이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그 시점보다 이 기업의 내용은 조금 더 튼튼해지고 있으니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위아까지 살펴봤고요.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산업부의 정두용 기자와 함께 이제 요즘에 워낙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뜨겁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기억 속에서 많이 이제 흐릿해지셨을 텐데 연초까지만 해도 이 파두 사태라고 그러면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고 또 뭐 분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이대로 되냐 뭐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그 주인공인데 이거 파두 사태와 관련돼서 이 정두용 기자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뎁스 있는 그런 취재를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정두용 기자 모시고 파두 사태에 대한 전말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파두라는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회사기 패밀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좀 근본적으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앞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되게 충격이 컸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특히 올해 새로운 뭐 이를테면 IT 그러니까 기술주들 같은 경우 기술 특례 이 상장을 길도 되게 좀 좁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네. 심지어 IPO 심사 과정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져 가지고 당장 빨리 IPO에서 자금 조달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회사들이 그것 때문에 막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게 파장이 그만큼 큰 거였죠. 맞습니다. 네. 파두 사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죠. 파두 사태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네.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7일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그러니까 펠립스 기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두 사태 후 한국거래소는 심사 기조를 보수적으로 바꾸면서 일부 기업이 상장 심사를 철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파두 사태를 일으킨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좀 무엇인지가 좀 취재가 돼서 네. 주제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은 관용어처럼 자리를 잡은 파두 사태의 본질은 매출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당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네. 2023년 연간 실적 추정치로 매출 1,202억 9,400만 원과 영업이익 1억 1,100만 원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상장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성장할 거야라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던 추산치로 제기를 한 거죠. 거죠. 일종의 약속인데 그래도 맞습니다. 네. 예. 문제는 2023년 11월 상장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함께 공시되면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해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 3분기 매출은 3억 2천만 원에 그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224억 7,090만 원, 영업 손실은 585억 9,6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치와 매출 예측치와 실제 매출 사이에 1,000억 원 규모의 괴리가 발생한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그렇죠. 벌어졌고 주가 역시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런 매출 차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파두 사태란 단어에 담겨 있는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0억 넘을 거다. 또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뭐 몇 년간은 이익 못 낼 거다. 사실 다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 차이가 1,000억이나 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고평가 논란. 사실은 상장 관련해서 사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늘 있었던 사실 해묵은 그런 네. 이슈이기는 한데 파두는 파두 사태라는 말이 만들어졌던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차이가 그렇죠. 크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사실 저희가 뭐 이 얘기 때문에 정 기자님 모신 건 아니고 취재를 하셨는데 거기에 SK 하이닉스 지금 뭐 HBM 때문에 가장 핫한 회사인데 여기 또 연관도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궁금을 합니다. 네. 왜 이 파두 사태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취재해서 새롭게 좀 나타난 그러니까요. 사안인데요.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원 규모의 매출 차이가 발생한 게 파두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괴리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가 파두에 전환해준 TSMC 생산 권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재한 결과 파두는 코스닥 상장 전 SK 하이닉스로부터 TSMC 웨이퍼 물량을 전환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전환받았다는 게 무슨 그렇죠. 얘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네.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확보해 둔 TSMC 생산 권리를 파두에 양도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양사가 함께 진행하는 메타 데이터 센터용 SSD 공급 사업을 위해서 SK 하이닉스가 확보한 TSMC 이용권을 파두에 전달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에서 파운드리를 그러니까 그걸 주문을 해서 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SK 하이닉스가 확보했는데 네. 그걸 파두에 전환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참 네. TSMC가 을이 아니라 갑이네요. 그렇죠. 예, TSMC는 실제적으로 업계에서 슈퍼을로 불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기업인 거잖아요. 예, 가시죠. 네, 계속해서. 그래서 TSMC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슈퍼을로 좀 불릴 정도로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펠미스 업체의 반도체 품질이 TSMC 첨단 공정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서 세계 굴지의 펠미스라도 TSMC 예약 경쟁을 벌이곤 합니다. TSMC 역시 고객사를 가려받기로 유명해서 업계에서는 슈퍼을로 불리기도 하고요. 펠미스 스타트업인 파두로선 TSMC의 대규모 생산 예약을 넣는 건 쉽지 않은 구조였을 겁니다. 증권가에선 파두의 SSD 컨트롤러는 TSMC의 핀펫 공정을 통해 양산된 제품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두가
메타의 납품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TSMC 생산 설비 사용이 필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두는 TSMC 예약이란 난관을 협력사인 SK 하이닉스 영향력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SK 하이닉스가 파두에 전환해준 TSMC 물량은 웨이퍼 6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논의한 메타 공급 물량 예측치는 SSD 컨트롤러 120만 개 안팎인 것이란 얘기도 좀 들렸습니다. 이 같은 사안이 상장 당시 파두 매출 예상치 추산에 좀 영향을 미쳤지만 2023년 역대급 반도체 불황에 네. 잡았던 물량이 실질적인 납품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파두 사태가 벌어진 구조라는 게 제가 취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파두가 상장을 할 때 예상 매출 1,200억대 이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메타에 납품할 물량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네, 추산이 됐는데 그래서 1,000억대가 넘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반도체가 워낙 업황이 좋지 않았으니 메타도 투자를 축소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주문을 결국은 안 한 거죠. 납품을 그렇죠. 안 받은 거죠. 네, 결국.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소된 건지 아니면 연기된 건지 그거는 뭐 이제 말씀 더 듣겠지만 그러니 갑자기 매출에 1,000억이라는 큰 공백이 생긴 거고 그것 때문에 파두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다. 맞습니다. 이제 그림이 네, 다 그렇게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이제 왜 연관된지 말씀도 들었고, 근데 당국은 SK하이닉스도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파두도 당연히 압수수색을 예, 했지만,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말씀하신 이런 어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확보했던 TSMC에다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파두한테 그렇죠. 네. 넘겨준 게 그게 네. 이제 사단이 난 거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구조가 좀 되게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융 당국이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파두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그러니까 할 말입니다. 의무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흔히 특사경으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네. 말씀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 4월 파두 사태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를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특사경은 SK 하이닉스에 앞서 파두를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서 파두와 SK 하이닉스가 메타 공급을 위한 협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파악했고 이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게요. 예, 당시 시장에선 특사경이 파두 자료와 SK 하이닉스의 자료를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했는데요. 대조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매출 추산치가 근거가 있었던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그렇죠.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의 입장인데요. SK 하이닉스는 파두에 TSMC 물량을 전환해 준 게 수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물량 수주를 보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고 이는 파두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라는 설명인 건데요. 파두 사태의 책임 소재가 파두에 있다라는 걸 명확히 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구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저렇게 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긴 하지만 사실은 연결고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는 거니까 또 100%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하늘 같은 뭐 대기업이고 파두는 정말 이제 신생 기업이니까 그런 어떤 좀 태생적인 한계도 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SSD 얘기가 나왔고요. 이 파두의 핵심 기술이 SSD의 컨트롤러 그렇죠. 이거라고 이제 네.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안 물어본 거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네, 자세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두는 매출 추정치가 뭐 틀렸다 그건 이제 알겠고요. 그럼 기술력은 제대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매출 치산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파두 기술력 자체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나올 했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 사안을 좀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선 네. 파두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겠는데요. 파두의 주력 제품은 SSD 컨트롤러입니다. SSD는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가 계속 저장되는 비위발성 기억 장치인 낸드 플래시를
병렬로 다수 연결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낸드는 값이 저렴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병렬로 연결한다면 속도는 물론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 반도체가 SSD 컨트롤러입니다. 다수의 낸드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접근해서 자료 처리 순서를 정하는 등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제품인데요. 낸드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성과 취약한 내구성을 보완하는 필수 제품이라 SSD 두뇌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SSD의 경쟁력은 낸드가 아닌 컨트롤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두는 고사양이 요구되는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파두 외에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마벨 정도로 드물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파두가 업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건 메타의 SSD 컨트롤러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이 대외에 알려진 2022년 초반부터입니다. 메타는 이후에 파두의 컨트롤러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용 SSD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이제 하이닉스에 보냅니다. 하이닉스가 이 요청을 수락하면서 메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파두의 컨트롤러를 납품받고 다시 이를 SSD 완제품을 만들어 메타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건 2021년 말부터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메타는 파두를 잘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파두의 주력인 SSD 컨트롤러, 그리고 SSD 컨트롤러의 역할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인 전력 이 효율성, 그렇죠. 이것과 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고, 맞습니다. 물론 그게 HBM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네. 그렇게까지 핫한 건 아니시겠는데 네. 지금 낸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감안하고 SSD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네. 제품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그냥 딱 들어서는 이거 되게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다, 기술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메타도 그걸 알았고 2021년 들어있으니까 벌써 한 3년 됐고, 그럼 이제는 시장도 좋아지고 메타도 뭐 계속 뭐 투자도 늘린다고 하니 이제 분위기가 완전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대로? 네, 그렇죠. 그 파두가 기술력을 만약에 완전히 확보한 그 기업이라면 네. 지금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실적이 그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두가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해서 SK 하이닉스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점은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여겨도 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를 증명하는 정황적인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장 당시 파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두 곳의 전문평가 기관의 심사를 받았는데요. 네. 이 중 한 기관인 이크레더블은 파두의 AA 등급, 그러니까 그 더블 A 등급을 매기면서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크레더블은 또 증권선고소에 파두가 2020년부터 고객사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2021년 말부터 기업용 SD 컨트롤러를 양산을 해서 메타 등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기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파두는 SK 하이닉스와 협력해서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한 뒤에 실적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51억 5,700만 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2022년엔 564억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어휴, 거의 10배네요. 그렇죠. 예, 2022년 매출 중 77.8%에 해당하는 438억 9,100만 원이 SSD 컨트롤러 사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이긴 그렇죠. 하네요. 예. 정리하자면 파두는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메타와 관련한 매출을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글로벌 빅테크인 메타에 납품한다는 이력만으로도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고, 이에 따라 공모가도 희망범위 최상단인 31,000원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1조 4,9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고요. 2022년 매출이 564억 원. 그중에 78%, 거의 80%가 SSD 컨트롤러. 네. 지금 만약에 상장한다고 그랬으면 주가가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서 그 전문 평가위원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여기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도 보셨고 사실은 한참 잘 나갈 때 주가가 47,000원까지 작년 9월 12일이네요. 제가 차트로 보니까. 근데 요 사태 나고 난 다음에 올 3월 말에 14,0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났으니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맞습니다. 속이 그렇죠. 끓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사태로까지 번졌다는 건데 SK하이닉스가 전원해준 TSMC 물량 납품을 결국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인도 결국은 납품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 주가가 뭐 47,000원 이상으로 갔을 수도 있을 회사가 지금 반토막 이하로 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유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파도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으면 지난해 매출 예측치를 맞추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건 근데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단 반도체 시황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파도의 실적이 오르려면 결국 메타가 제품을 구매해줘야 하는데 이게 2023년 2분기부터 끊기 시작하면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한 구조인데요. 실제로 파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SSD 시장 침체와 데이터 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리면서 컨트롤러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파도 실적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파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 역대급 반도체 불황이 나타났는데요. 세계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형 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입니다. 파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인 메타 역시 2022년 말부터 점차 데이터 센터 증설과 관련된 투자를 줄여왔는데요. 당시 덴마크에 추가 설립을 예정했던 데이터 센터 3개 중 2개를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그렇게 되긴 해석할 하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때는 손실을 많이 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시죠. 억울하기도 네. 하고 어떻게 너네가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그러면은 상황이 나빠지면은 투자자들한테 예고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질 그렇죠. 수 있다는 생각 맞습니다. 좀 들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정 기자님과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 뭐 오해를 푸냐 마느냐 문제를 떠나서 네. 일단 벌어진 상황이고 이거 이제 앞으로 그래서 현재와 이제 미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오늘 정 기자 모신 이유도 사실 그 이유고요. 네. 기술력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은 분명히 좀 좋아지는 좋아지고 쪽으로 있죠. 가고 네.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파도 상황을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 당국의 조사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정확한 전후 관계가 나와야 파도 사태의 전말이 완벽하게 이제 해소가 그럴 수도 있죠. 되겠는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파도가 진짜 기술력을 지녔다면 실적 반등은 얼마나 그렇죠. 이루어질지가 좀 살펴볼 지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와 달리 최근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시황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파도의 한계점으로는 메타의 사업을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구조가 좀 꼽혀 왔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SSD 컨트롤러 사업이었으니까 메타 원툴로 가고 있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의존도가 높았다고 어쨌든 쏠림은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신규 고객사 확보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두는 지난 5월 24일 중국 SSD 전문 업체와 19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고요. 지난 6월 14일엔 해외 낸드 제조사와 47억 원 규모의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끊겼던 파두의 SSD 컨트롤러 관련 매출이 다시 시작된 건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기 시작한 2023년 4분기부터 있는데요. 예. 점차 공급 규모를 늘리면서 올해 1분기엔 매출 23억 3천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부실한 실적이긴 하지만 역대급 반도체 불황을 겪었던 2023년과 비교해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회사가 뭐 부도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내면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섹터니까 반도체 쪽에서 그렇죠. 네. 회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메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서도 잠깐 뭐 중국 쪽 얘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네, 글로벌 매출이 좀 기업이나. 다각화되고 네. 있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낸드 플래시 쪽에서 세계 3위 업체가 웨스턴 디지털 그렇죠. 이 회사 네. 여기하고의 뭔가 좀 제휴 관계, 뭐 네. 제휴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체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확실히 실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메타에 속아서. 아, 예. 그렇죠. 예.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벌어진 구조였고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각 반도체 기업이 자사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2일에 대형 소식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예. 파드는 웨스턴 디지털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용 SSD에 사용되는 차세대 기술인 플렉서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FDP라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건데요. 그간 시장에선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소문이 꾸준하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만 기술 협업이 공식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기술 협업이 공식화되면서 일각에선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 수주 사업에 신호탄을 쐈다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해 4분기 기준 낸드 시장 점유율 14.5%를 차지하면서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단숨에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실적 반등을 이룬 것처럼 웨스턴 글로벌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다는 구조인 겁니다. 특히 시장에선 웨스턴 디지털이 AI 시장 확대에 맞춰서 제품 고도화를 하는 중에 파두를 기술 파트너사로 선정했다는 점이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게요. 네, 공개한 제품에 이미 파두의 기술을 채택했거나 향후 채택될 예정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서 시장의 이목을 더욱 끌어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 공개한 5세대 SSD 제품은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형태인데요. 고객사의 총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AI 투자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회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두와 웨스턴 디지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FDP라는 기술도 이 효율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SSD 수명과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쓰기 증폭이라는 현상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기 증폭은 실제로 쓰는 양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기록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면 AI 학습을 크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과 어떤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향후 실질적으로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세대 기술, 이 플렉서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FDP, 이거는 사실은 지금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유효한 그런 기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얘네들이 이 두 회사가 FDP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하셨던 게 고객사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웨스턴 디지털이 파두의 고객사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되려면은 그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내가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고, 그래서 파두가 팹리스 업체니까 그걸 이를테면 그 SDS를 설계를 해서 네. 그거를 TSMC나 삼성전자 해서 또 만들어서 그렇죠. 그거를 웨스턴 디지털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고객사가 매출이 될 수 있다. 발생한다. 네. 그거를 웨스턴 디지털이 같이 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 그 개발부터 호흡을 맞췄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예. 혹은 뭐 이미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정황적 증거로 보실 수 예,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2017년도인가에 찾아와서 우리 HBM 한번 같이 하자 그렇죠. 해가지고 네. 동일합니다. 지금의 이 네. 굉장히 독점적인 그런 HBM 납품 구조를 만든 이유나 사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저렇게 낸드 쪽 3위 업체가 이렇게 손을 잡았다 그러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시간도 좀 네. 걸리는 네. 문제가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원론으로 가서 메타는 그럼 끝난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메타에서 네. 뭐 예전에 했던 거 일단 그거부터 그럼 가보죠. 네. 메타가 그때 하기로 했던 SSD 컨트롤러. 그거 네.
그게 아예 그 계약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살아 있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팩트 체크가 아직 된 상황은 그래요? 아니라서. 네, 그러면 네, 그거는 네. 들어가면 좀 위험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메타. 여전히 이 파두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그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파두, 삼성전자 이 정도로 국내에서는 꼽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메타인데 메타는 여전히 파두의 가장 큰 고객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끊긴 뒤로 메타와 관련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지속해서 관측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특히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올해 1분기에 범용 인공지능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는 점은 파도의 호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가 다시 AI 영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메타는 300억 원 달러에서 370억 원 달러로 잡았던 올해 AI 투자 규모를 최근 350억 달러에서 400억 원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올해에만 최대 55조 원을 쏟아부어서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조입니다. 메타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 학습 데이터 보관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파두의 납품도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파두와 SK가 함께 만든 제품의 구매 주문도 재개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가 사업이 지난해 중단됐지만 중요한 건 그 파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두와 SK 하이닉스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냐 여부인데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취재가 됐습니다. 둘 사이에 뭐 앙금이 있다거나 나는 몰라라고 SK하이닉스 사실은 발을 어떻게 보면 뺐을 수도 있는 건데 한 그렇죠. 회사가 잘못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체된 상황에서 근데도 관계는 정의자 여전히 보시기에는 유효하다. 괜찮다. 네,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 사업을 바라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물론이죠. 네, 네.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과 그리고 대형 양산 시설이나 영향력을 지키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협업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양사 관계 개선에 물론 숙제로 메타 공급 사업이 재개되기 전에 쌓였던 재고를 해결해야 되는 요인이 좀 있겠지만 예. 이건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 파도 SK 하이닉스가 메타에 공급한 SSD 후속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매출 발생이나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여부가 좀 그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파두 사태와 관련돼서 과거 얘기도 좀 했고 현재 얘기도 했고 미래 얘기까지 쭉 정 기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파두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상폐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1.7% 올라서 23,950원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 시작할 때보다 상승폭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아이고, 많은 투자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네.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워낙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죠. 있었고 네. 계속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파두 관련된 얘기는 좀 사실은 냉철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 1,000억의 이 누수가 발생했던 원인이었던 메타의 주문 뭐 그 부분은 네.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됐지만 완전히 뭐 아웃이라고만 볼 수는 취소라고만 없다. 볼 수는 네. 아직은 없다라는 부분도 물론 정황적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그다음에 나타났고. 두 번째가 파두라는 회사가 그러면 기술력이라는 게 있는 회사냐라는 부분에서는 기술력은 있다라고 지금 왜냐하면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낸드 쪽 3위 업체가 제휴를 하기로 한 거니까 네. 그거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객관적으로요. 네. 그리고 일단 1분기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렇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워낙 1,000억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이가 벌어질 수 있었던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도 현재 새로운 어떤 그 신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니 네, 그것도 네. 나쁘지는 않은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파드라나 회사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재조명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은
불꽃이 사라진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네, 네. 뭐 과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질 그렇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아예 꺼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네. 정 기자님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충격을 많이 줬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또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 하나가 사실 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주제여서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취재를 한참 오랫동안 한 취재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본 건데요. 아직은 근데 매출이 약합니다. 그렇죠. 매출이 실질적으로 네. 해결돼야 할 될 몇백억 이렇게 이상. 네. 예를 들어서 상장할 때 1,200억 정도 네. 추정을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분기에 한 3,400억 정도는 나와야지 네. 그 추정치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회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회사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얘기를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증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업종 차트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예, 지금 금일 시장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지금 현재 1%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현황인데요. 자, 예측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고점을 좀 돌파해 주면서 전 저항을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추세선 따라서 아주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최고점 2,800을 좀 돌파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AI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승 이후 조정 진행 이후에 살짝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세가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 더 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오히려 더 많은 현재 시세, 지금 현재 시황인데요. 지금 상승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추세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일단 제가 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일별로 현재 외국인 매수세를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자, 올 한 해
20조 원 이상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 고점을 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등극했다고 해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아니다 해서 좀 관심이 많죠. 하지만 저희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주에서 뭐 현대차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차트도 과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전 매물대가 없는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현재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 아셔야 될 게 선물 지수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요. 선물 지수도 현재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현재 1조 이상 지금 매수세가 계속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5천억 그리고 1조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된다면은 우리는 내일 시장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외국인 수급도 함께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장 마감까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계속된다면 내일 증시도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일단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트 또한 전고 매물을 뚫어주면서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레버리지급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물대가 없는 이제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또 선물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형주에서 이제 소형주로 뭐 옮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해 보신 종목들로 좀 갈아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현재 주목받지 못했던 테마들,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미 대선 한두 달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통계치, 그것까지 확보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앞 말씀드렸던 테마 관련해서 실적주 관련으로 조금 저가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박철이었습니다.
네, 내내 뜨겁네요.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요, 자동차 전문 기자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해온 신승현 편집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기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제 돌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화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좀 네.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주세요. 네, 이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한 것이 사실 이번은 처음이에요. 아직 상장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 이 예비 투자 설명서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이 신주 발행 없이 현대차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이 구주 매출 방식으로 이 보유 주식의 최대 17.5%, 그러니까 1억 4천만 주를 내놓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대략 30억 달러, 하나 4조 원 이상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 측에 따르면 인도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이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증권도 출입하셨다고 하니까 IPO 할 때 구주 매출이면 이게 결국에는 그 원래 주주들 주머니 채우는 거니까 좀 안 좋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인도 법인이라는 이런 특수성도 있고 어떠한 이제 속내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왜 인도 법인인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의 이 자동차 산업의 그러한 성장세가 가파른가 봐요. 우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 세 번째 3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 승용차 시장은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연 500만 대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은 경차와 소형차 중심의 시장이지만 이 14억 인구를 중심으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도 정부가 더군다나 2023년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을 30%까지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인도 쪽이요, 현대차 이제 찾다 보니까 해외 이 최대 생산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법인이랑 비교했을 때도 한 2배 정도 규모라고 하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뭐 부채 비율도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익성 부분을 체크를 해보려고요. 사실 저가 모델들을 좀 많이 파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수익성에 좀 도움을 줄까? 그러니까 뭐 원가 절감? 어떤 부분이에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경차와 소형차 중심의 이 박리담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하면 이 수익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5년 사이 이 SUV 중심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는 뭐 인도 시장 내에 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건비나 생산 원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높고, 특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는 신차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신차가 아니라 아무래도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이전의 구형 모델들이 이제 껍데기만 바꿔서 투입되다 보니까 원가 절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익성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며칠째 아주 주가가 거의 최고가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호재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업 가치의 이번 IPO가 어떠한 식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몇몇 리포트들을 읽어봤는데 네. 향후 10.5조에서 최대 17조 원까지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도 자동차 업계에서 IP를 가장 좋은 예로 이 마루티, 스즈키가 있는데, 인도 마루티와 일본 스즈키의 합작사입니다. 네, 마루티 스즈키가요. 예, 네. 마루티 스즈키가 지난해 인도에서 170만 대를 판매한 1위 업체고요. 현대차는 2위, 6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 큰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 마루티 스즈키가 2003년도에 IPO를 하면서 지난 20년간 이 스즈키 본사의 기업 가치 제고에 상당한 긍정적인 기여를 했었는데요. 이 현대차도 인도 법인이 상장을 하면 그러한 효과를 누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인도 법인 IPO와 더불어서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계 곳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최근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왔을 때 장기적으로 이 10조 원 상당의 이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가에서 그리고 또 업계에서 얘기가 되듯이 현대차 기업 가치 상승 뭐 한 10조 5천억 원대에서 17조 원까지 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온전히 반영되는 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는 신 편집장의 그런 견해였고요. 제가 이 현대차 그룹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배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IPO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딱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 이슈를 떠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IPO 보입니다. 아, 예. 지금 현대차가 돈을 써야 할 곳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중국 등 후발주자들을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이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0조 원을 들여 산 강남의 삼성동에 이 통합 신사옥도 지어야 하고, 이 점차 강화되는 각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시장의 생산 시설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UAM으로 대표되는 이 미래 먹거리에도 돈을 쏟아야 하고요. 이 가운데 인도 법인은 지금 현대차가 가진 가장 빛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앞서 정몽구 회장이 그 20년 동안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5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 네. 공장들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 북미와 유럽의 선진시장, 그리고 이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인데요. 네. 이 북미와 유럽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 워낙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익성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때문에 번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신흥시장으로 넘어가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이 러시아 공장이 아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뭐 한때 잘 나가긴 했지만, 이 사드 설치 후 이어진 경제 보복의 직격탄을 맞아서 판매 부진으로 현재 공장도 연이어 매각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안정적인 자금 여력까지 갖춘 인도 법인은 어쩌면 뭐 유일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네. 이게 현대차가 앞서 IPO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이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공식 입장이고요. 네. 사실 이 확보된 자금이 회사에 온전히 귀속되는 이 신주 발행 방식이 아니라 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도 외에 뭐 다른 해외 법인이나 R&D 영역에 투자를 염두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왜 이렇게 하는 속내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신 편집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주 발행이 아닌 구주 매출로 활용을 하는 것, 현대차의 구주 매출로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돈 쓸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해외 다른 거점이라든지 새로운 투자 영역에 돈을 쓸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지배 구조 얘기 우리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순환 출자 구조. 그러니까 A, B, C, A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네. 건데, 이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현대차 지배 구조가 정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만 본다면 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여기에 현대제철 등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이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 형태인 거죠. 네네. 네. 여기서 이제 10대 그룹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했는데요. 이 순환 출자의 문제점은 이 대주주가 아주 작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한 상호 출자를 피하면서도 쉽게 계열사를 늘릴 수 있고, 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방식으로 대주주의 이익만 집중할 수 있죠. 특히 대우그룹의 연세부도처럼 이 하나의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순환 출자 고리에 엮인 다른 계열사까지 연달아서 무너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하라고 현대차를 꾸준히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가야 하는 수준인 거죠. 사실은 뭐 그 대우 때랑은 너무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사실 고러한 연쇄 줄도상 같은 거는 리스크이기보다는 네. 지금 아무래도 2014년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가야 하는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현대차의 지배 구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지적이 되는 이유는 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순환 출자의 기둥이자 핵심 계열사,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그리고 현대제철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는 2.6%와 1.7%이고 이 순환 출자의 정점인 모비스는 0.3%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정의선 회장의 지분만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몽구 회장이 가진 지분이 있지만 최고 50%에 최대 주주 할증 10%까지 더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18년인가요? 엘리엇이 이미 이제 현대차 그룹을 좀 건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배세 체제 전환 이런 시도를 좀 했었던 건데 그때 내용 우리가 좀 복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현대차 그룹은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 및 합병한 이후에 현대모비스 존속 법인을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이 사업 지배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엘리엇과 ISS, 글라스루이스 등 이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무산이 되는데요. 바로 당시에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 및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기존 모비스 주주에게는 불리하고 글로비스에게만 유리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 글로비스 지분을 보면 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9.99%를 갖고 있어요. 특히 정의선 회장 지분만 23%가 넘었었는데 이 글로비스를 이용해서 이 그룹 순환 출자도 해소하고 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결국 뭐 시장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정몽구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퍼지면서 이 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네. 주가가 요동을 쳤었는데 이 모비스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시까지 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86세의 고령의 정몽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 다른 방식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정의선 회장이 이제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로 당연스럽게 가게 될 텐데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를 미리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주주들에게도 일반 주주들에게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앞서 언급했던 이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웨버와 같이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다른 계열사의 움직임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정 회장의 지분이 많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이 새로운 회사의 이 상장 작업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이 지분율의 5%까지 상속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이 4조 원이 넘는 정몽구 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 중 일부를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기부한다면 이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고 이 향후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이 백기사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슈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럼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요. 글로벌 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우선 안타깝게도 20년 전과 달리 현대기아차와 다른 회사, 다른 3사의 격차가 좀 많이 아주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물론 GM이나 르노도 글로벌 메이커지만 이 대우차가 전신인 한국 GM 그리고 삼성자동차에서 시작한 르노코리아의 경쟁력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만 본다면 현재 글로벌 5위를 넘어서 3위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패스트 팔로워이지만 일부 영역, 전기차를 대표해서 일부 영역에서는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할 정도로 이 선도적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현대차가
현대차 그룹이 이 수소 관련해서 신경을 쓴 게 언제부터인가 봤더니 한 98년도부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차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얘기가 많이 되는 분위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수소차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다시 의욕을 보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이에요.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집중을 하면서 수소차에 좀 소홀했었는데 그 사이에 도요타나 뭐 볼보 트럭 등이 다른 곳에서 수소차에 대한 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면서 현대차를 자극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현대차를 비롯해 기존 업체들이 이 하이브리드로 어느 정도 대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이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가 미래의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다시 수소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소차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봐요. 특히 충전에 대해서요. 이 전기차보다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 충전소를 지을 때 기기 한 개당 최소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충전 시간만 짧지 승합이나 중간 과정들이 필요해서 연속해서 모든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대를 하면 뭐 10분, 15분 텀을 두고 다시 한 대를 해야 하는 대기 시간도 있고 이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대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연료나 이런 것들의 보관 이동의 문제도 있고요. 현대차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플랫폼 가지고 누르고 작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엄청 큰 탱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수소 탱크. 네네네. 네. 그 부피나 규모도 상당하나요? 지금도 그런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전기차랑. 전기차랑 네, 비교했을 때 네, 네. 사실 저희가 수소차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네. 수소 엔진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수소 예. 엔진차는 수소를 엔진에서 폭발시켜서 네.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네. 수소를 엔진에 넣어서 이렇게 구동을 하는 수소 아, 엔진차가 있고 예.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차는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가 모터를 돌리는 그러니까 네. 배터리와 모터가 그대로 들어가는 이 전기차와 호환되기 때문에 네네. 전기차를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수소로 이제 전기차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덩치가 좀 크죠, 부품들이. 네. 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나와서요.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책을 가지고 대비를 해봐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신 편집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기아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전기차 사업들이 이제 낮은 가격대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해서 일시적인 뭐 수요 둔화, 캐즘을 돌파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전기차를 사려던 분들은 이미 다 구매했다고 봅니다. 이 남은 분들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이것을 돌파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봅니다. 이게 뭐 충전에 대한 불편함, 뭐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은 가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이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라서 잘 팔린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소비자들이 열광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최적화된 플랫폼, 기기여서 가치했다, 선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도 저가형 모델 언제 내놓느냐 하다가 저번 주총 때 결국에 이거 좀 빨리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 주가는 크게 좀 반응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저가형 모델이 아주 이런 장기적인 성장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고도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FSD 같은 거겠죠. 이제 네.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잘 구현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 테슬라요, FSD가 말이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우리 신 기자님한테도 제가 막 여쭤봤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걸 제가 봤더니 막 손을 좀 이렇게 놓고 있다가 엄청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과연 이렇게 구독료 이만큼 주고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FSD
신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테슬라가 이제 FSD, 뭐 풀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그쵸. 이전에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써서 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이에요.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2에서 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의 트렌드를 선점했다라고 투면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죠? 투면? 이 자율주행 2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는 있지만 이 차선에 따라서 예. 핸들 조향을 도와주고 그리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이나 감속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단계를 자율주행 레벨 2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쟁점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그리고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등이 고전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4, 이 로보택시 영역을 누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레벨 2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구간이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일정 목적지까지 가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모든 사고의 책임이 제조사이겠다는 거예요. 아, 레벨 2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FSD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레벨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전방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 뭐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물론 유튜브에서는 모든 분들이 손을 놓고 뭐 잠을 자거나 편안하게 하지만 사실 레벨 2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레벨 3 이후에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경우 제조사에서 책임이 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방향이 있죠. 아, 네. 그 로보택시, 그러니까 레벨 2에서 이제 레벨 4까지 저는 지금 이제 놀란 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은 그 책임 네. 온전히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인프라, 교통이라든가 그렇죠. 내비게이션 아니면 신호등 이런 것들의 인프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가장 많은 문제는 이제 법적 책임. 그러니까요.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기서 제조사에 졌는데 제조사에서 얼마만큼 져야 하지.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아직 사회적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레벨 4는 좀 아직은 좀 먼 미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FSD나 오토파일럿으로 이 자율주행의 이슈를 선점하면서 가져갔던 그런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이 로보택시로 말이 되는 이제 네. 레벨 4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월 8일인가요? 테슬라가 뭐 로보택시 이제 주행하는 그거 이제 시연한다고 네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산업계에서 느끼시기에 네. 이거 뭐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 레벨 4라는 게 네. 굉장히 좀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한된 구간, 제한된 영역에서. 그런데 만약에 나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를 타고 있는데 일반 가속 운전자들이 와서 박아버렸을 때 그냥 뭐 오토바이 운전자나 아니면 보행자가 와서 박아버렸을 때 이 책임까지 제조사가 책임질 것인가? 나는 전혀 조건상에서 운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100%까지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어요. 일단 제한된 조건, 뭐 네. 제한된 구간, 지금도 상암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제한된 구간에서는 이 자율주행 레벨 4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한되지 않은 구역에서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 혹시나 이제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왜 미국 말고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떠한 저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그러한 통제된 환경을 만들기가 더 쉽고요. 아무래도 예. 중국의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뭐 소비자의 책임이나 이런 제조사의 책임을 물 때 어느 정도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레벨 4 수준의 이 단계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미리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테슬라에게 뭐 만약에 사고가 나던 뭐 상황에서도 약간의 좀 뭘까 베네핏을 준다고 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소비자들의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세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을 때 막 로봇계 우리가 그 영상으로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전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도 충분히
많이 숙성이 돼 있고 네. 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만약에 상품으로 내놓았을 때 안에 하나 과정들을 아직 모니터링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개를 이용해서 뭐 생산 현장이라든가 화재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이 로봇개를 뭐 구조용이나 혹은 감시견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이긴 한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그 로봇개의 비용보다는 저렴한 상황, 뭐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황에서 더 많은 효용을 보여준다면 이 로봇개를 많이들 사용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설이 워낙 고가의 장비고 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면 현장에서는 차라리 뭐 2교대든 3교대든 사람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막 영상 공개하면서 근데 이게 또 불현듯 인력 감축을 막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시점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또 이제 비교해봤을 때 현대차의 볼스턴 다이내믹스와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이렇게 좀 연관성을 따져다 보니까 네. 여쭤보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계 오래 출입하셨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네. 간이 질문이요. 드림카 어떤 거예요? 저의 기술력이나 드림카. 성능이나 이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드림카 나의 이제 구매 능력과는 네. 상관없이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네.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말을 들을까봐 무서워서도 있고 네. 이게 사실 객관성이 떨어질까봐 예. 제가 뭐 리뷰를 하거나 시승을 했는데 네. 저건 드림카라서 너가 좋게 말하는 거 아니냐 라는 독자분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드림카를 말하진 않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년 이제 차들은 변해지는 것 같고 가장 사실 제가 선호한 차는 저는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 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 차요? 제가 운전하지 않고 운전자를 네.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 대형 그런 차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꿈을 우리가 언젠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신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켓나우 2부 오늘 이제 마무리 슬슬 이제 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한번 보고 또 한번 지켜볼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들 또 종목들 뭐가 있는지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이화진 과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오늘 이슈 뭐 보고 계세요? 네, 뭐 조선주가 오늘 좀 반등이 좀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LNG선에 관련된 수준 모멘텀이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고, 뭐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좋았고, 이번 2분기 실적은 기존에 이제 저성가 이제 수준 물량들이 대다수가 1분기 때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 나온 기사 이슈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거대 선사 쪽에서 그 대략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20척 가량에 대한 컨테이너 수준 물량을 받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대략 18척 가량에 대한 컨테이너 수주를 물량을 좀 받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쪽으로 몰려왔던 선종에서 선종 다변화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조선가 지수가 186까지 지금 올라온 이상 결국에는 이제는 저성가 물량들이 아니라 이제 고성가 물량들로 이제 향후 몇 년간의 수주 잔고를 통해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조선조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이 좋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최대 한 4, 5년 일감까지 다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보시기에 특징적인 섹터 어떤 거 보세요? 아마 지금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쪽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특징 섹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인도 IPO 관련된 이슈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10월쯤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IRA 적용 그리고 특히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 실제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결국에 전반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가 전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인도 IPO 시장에서 향후 4조 간의 4조로 인한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런 정설 모멘텀이나 향후 인도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화신이나 SL,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실질에 대한 베이스를 가정한 이제 향후에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현대차가 29만 6천 원이 아마 역사상 정고점일 겁니다. 결국 이 가격대를 뚫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현대차에 대한 이 수급적인 모멘텀이 오히려 훨씬 더 나올 수 있다라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계속 꾸준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차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품주들까지 한번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부품주들도 계속 좀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같이 보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도 일단 하이브리드 쪽과 전기차 쪽에 대한 믹스에 대한 개선들이 사실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사실 글로벌 판매량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겠다는 거는 현대차만 사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30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되면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방의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화신이나 이런 SL과 같은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도 쪽의 매출 비중이 20%에서 18%입니다. 결국에는 북미 쪽과 인도 쪽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쌓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화신, 그다음에 SL, 서현이와 순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네시스 관련된 차량도 이게 향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향후에 좀 본격적으로 조기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 전반적으로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전기차 쪽은 캐즘 빠져 있기도 하고. 사실 현대, 기아 국내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환율 수혜도 있고 등등등해서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우리만 잘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지 한 말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5월달 데이터 가지고 지금 사실 전기차 바닥 시그리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GM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5월달 전기 데이터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전기차 데이터는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2차 전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 결국에는 현대차는 사실 올해 경영 목표가 4% 이상대입니다. 성장률이.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도 한 4.3에서 4.5%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북미 쪽 매출 자체는 YOY 기준으로 118% 이상 성장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쪽은 사실 전 세계 도요타나 포드나 GM 대비해서 사실 현대차가 굉장히 유연하게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이브리드 같이 생산을 하면서 전기차까지 적정하게 판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완성차 대비 마진 자체가 저는 오히려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이미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 굉장히 이 경제 시장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전반적인 자동차 섹터에 대비 글로벌 자동차 섹터 대비 국내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저는 이걸 잘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장님 준비하신 공략주가 2종목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서둘러 가볼까요? 첫 번째 공략주 뭡니까?
네, 제우스입니다. 왜 이제 이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지난주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파운드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레거시 쪽도 이제 캐펙스 부족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향후에 2분기 지나서 그 컨콜에서 아마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우스는 후공정 HBM 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레거시 쪽과 이런 후공정 간의 모멘텀이 같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HBM 수율이 40%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일반 레거시가 60, 70%를 가정했을 때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 8단, 12단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제우스의 세전장비 수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매출이 2분기 때부터 그 장비 대수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는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LTC가 1분기 때 세전장비에 대한 일부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HBM 시장이 커지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세전장비의 수요는 더 커진다, 확대된다라고 봤을 때 제우스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50% 매출 비중이고 나머지 30% 정도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이 산업부 자체가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종목 어떤 겁니까? 네, 바이넥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생물학 보안법 관련 이슈로 좀 시끄러웠죠. 실제로 예. 지금 NDA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이게 작년에도 이미 수정안에 들어가진 않았고 올해는 애초에 그 입법안 자체가 조금 지연된 것뿐입니다. 결국 탈락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FDA에서 지금 실사가 와 있습니다. 송도 설비 공장에. 결국 이거는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CMO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CMO 쇼티지 물량이 어제 의약품 자체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바이넥스나 ST팜에 관련된 수혜는 본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 셀트리를 통해서 결국 우수 고객사를 가지고 됨으로써 그리고 CMO에 대한 전략 자체가 향후에 하반기에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슈는 이 조선주 얘기를 좀 했었고, 현대차 이슈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공략적으로 제우스, 바이넥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클로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19일 이제 수요일 마켓 나우 2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반보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폭이 줄어들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1시 47분 지나가고 네. 있는데 코스닥은 11시 한 43분경에 하락 전환을 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52주 최신고가 그리고 연중 최고점을 달성했는데요. 이게 네. 2790선 정도인데 2년 5개월 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에 또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또 시작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 아주 상승세를 무섭게 보였던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던 섹터들이 오늘 네. 정도의 낙폭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만큼 많이 올랐던 만큼 좀 그렇죠. 쉬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사실 관건은 네. 결국 실적이라고 봐요. 사실 올해 뭐 HBM을 비롯해서 뭐 전력소비,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AI 관련주들 사실은 다 실적이 동반됐고 예. 그게 1분기 실적 때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2분기 실적 때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쉬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를 할 거고. 근데 2분기 실적이 뭐 증권사들의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못 미쳤다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만큼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실적이다, 실적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